안녕하세요. 전산상 미국 강사 차재현 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115회 기출문제 실무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음마상사라고 되어 있고 일단 25년도로 그 회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기입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월 11일자에 대한 내용인 거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입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매도 가능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작년도 말에 잠시만요. 이게 24년도죠. 24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이거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보통 예금을 입금 받은 게 1,200만 원이고 이게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거래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도 말 공정가치가 1,1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이게 처분손익, 평가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작년도 얼마만치 된 거죠? 100만 원씩 지금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원래는 우리가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다가 그게 지금 2024년도 중에 1,100만 원으로 됐다가 지금 1,200만 원으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 100만 원 이거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차변에 1,300, 대변에 1,100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서 지금 915가 200이 지금 대변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요. 6월 25일자입니다. 당사의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다만 내가 어떠한 결제도 하지 않고 뭐 부채도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꽁으로 받았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주 업종 활동은 아니로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음마상사의 사고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을 했다.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토지대금? 토지대금하고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이 등기수수료, 요거는 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겠고. 근데 이게 뭐든지 간에 모두 토지 취득원가에 다 포함은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합치면 이거 얼마입니까? 3억, 얼마죠? 지금 3억 2천, 3억 4천, 3억 2천 270만 원? 이렇게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8월 2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토지부터 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였죠? 3억, 잠시만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이게 3억. 이 3억 1,600만 원. 예, 3억 1,600만 원. 예. 이거 다 합산 금액입니다. 그리고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거 취득세가 한 건이고 또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1,300만 원.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 된 거는 이렇게 나머지 잔액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금 그 결제한 거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번 문제 풀었고 4번 문제 가보시도록 할게요. 8월 10일자 단기분 퇴직급여를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500만 원과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DB형, DC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금융자산 아니면은 여기 신탁자산에 이렇게 돈을 불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DC형은 뭐인 거예요?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죠. 바로. 근데 이게 지금 영업부서에 대한 퇴직급여니까 800번대로 300만 원 측정하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보통예금 이렇게 이체 나간 거 지금 3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글쎄요. 이게 DC형은 300만 원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DB형 같은 경우는 이 퇴직연금 자산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으로 하고 퇴직급여가 차감되는 거니까 차변으로 이거 위치 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통예금을 이체하였다? 이게 그 두 가지 모두를 이체하였는지 그거 약간 헷갈려요. 아니면 이 두 가지 형태로 충당부채로 차감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5번째 보시면은 자기 주식을 지금 65,000원에 지금 처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원래 그 취득가액이 58,000원이었대요. 그러면은 이거 이득 보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미 있대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 조정 항목인 거잖아요. 이미 저기 자본조정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딱 봐도 처분 이익이에요. 그런데 처분 손실부터 상계시키고 그 나머지 잔액을 처분 이익으로 두면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일단은 자기 주식이 처분함으로 따른 보통예금 입금되는 거 요거 얼마입니까? 120조를 1주당 65,0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80만 원이 입금이 되었을 거고 자기 주식이 이제는 없어지겠죠? 취득가액으로 없어지는 거죠. 얼마죠? 일단은 120주에다가 주당 58,00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96만 원? 그쵸? 그러면 이게 차익이 84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처분 이익으로 다 할 수가 없다고요. 처분 손실부터 차감해야 되는 거죠? 처분 손실부터 20만 원 차감시켜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서 64만 원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메인 매출 전표 가보시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부가가치세 거래 내역이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건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직수출이네요. 좀 더 어려운 거 나왔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만 달러를 직수출했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 선적과 동시에 2만 달러는 이미 입금이 됐고요. 나머지 10,000달러가 다음 달에 수취된다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건 현금으로 바로 입금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또 외상이고 그럼 뭐겠어요?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혼합.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날짜가 선적일일 것 같거든요. 선적과 동시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선적일에 기준환율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금 수령이 또 다음 달 30일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10,000달러. 이거는 기준환율 이거 1,250원 이거 써야 돼요. 선적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 대금 결제권에 대해서는 기준 환율을 그냥 선적일 걸 쓰는 거죠. 예. 그 선적일 이전에 환가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래가지고 이거 3월 12일자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수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세가 아니라 수출 어디 있죠? 16번. 그리고서는 이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2만 달러 그 다음에 10,000달러 모두 합쳐가지고 1,300원으로 이렇게 하면 3,900원. 여기 거래처 코드 어디인 거죠? ABC사? 이렇게 돼 있고 전자로 지금 할 게 없네요. 이게 딱히 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돈도 아닌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혼합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으로 체크하시고 수출신고 번호는 생략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대변 뭐 이렇게 제품 매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차변에다가 어떻게 결제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2,300 잠시만요. 이걸 지금 3으로 나누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26,000원. 요거. 이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나머지는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죠.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항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월 1일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단료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에 종이생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지금 승용차라고 해고서 공급가 2천, 세액 2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딱 벌려고 했더니만 지금 경차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공제 가능하겠죠?
그렇다 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으로 체크하시고 승용차. 이거 2천만 원, 200만 원 달려요.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 이거 지금 전자라고 되어 있나요? 아, 종이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자에는 이거 부표시하시고 공란으로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계는 뭡니까?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혼합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원재료도 아닐 뿐더러 이에 대한 그 부채는 그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게 이 음마상사의 주요 업종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혼합으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10월 29일자.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를 월클 파이낸스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임차료 180만 원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자계산서래요. 53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180만 원 기입하시고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월클? 전자 여부에 옆표시하시고 분계는 뭐죠? 일단은 혼합으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리스는 또 819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부채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음마상사는 진산의 아래와 같은 전자승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 제품 대금은 진산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산에 물건 팔았거든요. 1,100만 원짜리. 근데 진산도 음마에게 갚을 돈이 있는 거예요. 800만 원씩이나. 그러면은 그 나머지 얼마겠어요? 1,100만 원에다가 내가 갚아야 할 돈 800 차감하면은 300만 원만 우리가 입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통 예금 입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11월 1일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판매 자체는 맞으니까 일단은 11번으로 두시고 품목 전자제품. 여기 어디죠? 진산. 전자에 옆표시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품 매출이던가요? 그렇기는 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 결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변은 건들지 않을게요. 다만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지급할 돈이 있어요? 진산에게 지급할 돈이 8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지급금이 차변에 있는 거는 제거시켜주겠다는 거죠. 다만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가 지급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11월 20일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온풍기를 193만 6천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후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이렇게 온풍기 뭘로 해야 되죠? 보통은 그 비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일자가 11월 20일인 거고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게 과세가 되는 재화인 거죠. 그럼 어떤 겁니까? 61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만 품목 수량 단가가 여기서 뭐 참조할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딱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193만 6천 원 적으시고 여기 어디입니까? 코스트코 코리아. 그 다음에 분계로는 3번 혼합. 왜냐면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원재료도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뭐죠? 비품으로 처리하시고 그 나머지를 이와 같이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뭐 요렇게 그래가지고 혼합으로 이거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요? 문제 3번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 중에서 이거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이 탭 하나 채우고 그 내용인 거네요. 일단은 첫 번째 자료는 매출 자료예요. 두 번째 자료는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인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모두 불공제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1번 사항에 갈 내용인 거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이 매입이 과세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면세에도 사용이 됐는데 도대체 과세가 얼마고 면세가 얼마인지 지금 이 내용처럼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 기준대로 우리가 안분을 하죠. 그게 지금 2번으로 들어갈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화면 닫아주시고 어딨나요? 공통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부속명사서 로마字 1번 첫 번째인데요. 이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부터 12월로 하시고 이게 첫 번째 탭이에요. 첫 번째 탭에서는 요거 9천만 원 이거 면세사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란에 보시면은 이게 안분계산 내역인 거잖아요. 아니 정산 내역 이 세 번째 탭. 지금 첫 번째 한 개 지금 여기인 거고 두 번째로 한 개 지금 여기인 겁니다. 공급가액란으로 하고 불러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주고 이 총공통 얼마인 거죠? 380만 원. 380만 원인데 일단은 총이 지금 5억 원인 거죠. 과세 표준이 5억 원인데 거기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30%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30%가 어디에 곱해지는 거냐면요. 380만 원하고 30%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4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총공통이 6개월치에 대한 내역이고 이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것도 6개월치에 대한 내역인 거잖아요. 그게 다 곱해져 봤자 이 결과값도 6개월치에 대한 내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예정 때 기불공제 받은 세액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예정 때 불공제 받은 매입세 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50만 원은 다 예정 때 한 거니까 이걸 차감하지 않으면은 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산된 64만 원만 불공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거 문제 2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접 작성하면서 보도록 해요. 일단은 25년도 제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매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제 지금 5억이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지연 발급한 거 이거 뭐예요? 가산세. 지금 1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좀 봅시다. 지연 발급. 100만 원 적으시면은 1%인 만 원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신용카드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6,600. 근데 이 중에서 전자사용계산서 발급이 지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 두 개가 이렇게 중복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자사용계산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감을 시켜야 돼요. 근데 공급 대가에서 차감할 값도 공급 대가에 돼가지고 공급가 이거 1,000만 원 적습니까? 아니죠. 여기다가 10%를 한 1,100만 원이 이렇게 차감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5,500만 원. 5,500을 공급가액으로 하면은 5천만 원인 거죠. 500만 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직수출에 의한 매출 공급가에 여기다가 지금 3천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이 3억 2천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공급가에 1,210만 원 있죠. 근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다 마찬가지로 일반하고 그다음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밖에 공제 여기로 다가가지고 어디로 가죠? 여기 하단으로 가죠. 오른쪽 하단으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정자산 이거 얼마죠? 330만 원? 에어컨 구입 비용은 그러면 여기다가 300만 원, 30만 원 넣어야 되겠네요. 대신에 일반으로 들어갈 거는 그건 차감해야 되는 거죠. 얼마예요? 88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란에 800만 원, 80만 원 기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자료 보시면은 일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일반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4월 1일자부터 6월 30일이니까 이게 확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락된 것도 충분히 여기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란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라폰, 매출 매입을 모두 이렇게 각각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고랑 가보시면은요, 이게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에서 대손이 확정됐대요. 그러면은 요건 충족하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만 원만큼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300만 원이 있습니다. 미환급세액 지금 동그라미 발 안으로 300만 원 기재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완료하였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10,000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매입 비고란에 적혀있는 모든 자료는 다 기입을 해봤고, 이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은 이게 생략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고 하니 그 상단에 F4 이거 한번 좀 눌러보시겠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기입했던 내역 중에서도 매출, 매입 그거를 합산해서 적는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매출이 얼마입니까? 5억 8천이던가요? 이런 거 적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과세표준 명세가 이렇게 지금 전자제품 판매로 인하여 5억 8천이 발생이 됐다.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본 페이지에 있는 신고서만 작성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주로 일반전표에다가 해요. 물론 자동 결손자료 입력 거기서도 하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장기차입금이 2천만 원 있었는데 만기가 지금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거잖아요. 그럼 이전 더 이상 장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걸로 대체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없애 주시고. 근데 누구로부터에 대한 장기 차입금이에요? 은행. 당연히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보시면은 10월 1일에 팝업스토어 매장 임차료 1년분 금액의 3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로 계상을 했다. 근데 이거 됩니까?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안 되죠. 왜냐면은 올해 3개월치는 이게 되기는 하는데 내년도 9개월치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성급비용 얼마 넣어야 돼요?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9로 곱하면은 225만 원인 거거든요. 이거는 차기에 도래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급비용 자산으로 드시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임차료 비용의 취소로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기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이 얼마만치 발생이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8개월치는 이미 반영이 된 거, 발생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을 뿐. 그럼 얼마죠? 이 나누기 12개월 해야 되는 거죠. 1,360만 원? 맞나요? 네,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에 대해 가지고 이자 비용으로 넣습니다. 얼마를 넣느냐? 1,360만 원.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채인 거죠. 미지급 비용. 예, 이렇게. 미지급 비용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가보도록 할 텐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건물, 기기장시, 영업권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 두 번째 거 뭐예요?
요거. 이거는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하는 거고 얘는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하는 거잖아요. 다만 건물에 대한 감가비를 뭐 818이라고 칩시다. 이게 지금 2,3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518번 이게 지금 4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적혀요. 다만 그 건물에 대한 거는 건물 뭐죠? 202던가요? 건물에 대한 그 코드에서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얼마 잡히죠? 2천만 원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권도 코드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영어권은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바로 직접 차감하는 방식. 그리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코드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그 감누 계정과목 코드에다가 300만 원, 잠시만요. 400만 원이군요. 예. 400만 원을 기입하시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일반점표에 12월 31일자로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5번째. 이거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 사항에 다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있죠.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어요. 기말 제공품 여기다가 기말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연두색인가? 이걸 연두색이라고 표현하나요? 제 눈에는 연두색으로 보이거든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숫자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는 여기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여기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내용도 찾아가지고 넣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 내용을 단순히 채워 넣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추가 정보라고 해가지고 2건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근데 이게 지금 내 거고 창고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내 거이기는 하지만은 창고 밖에 있는 것도 다 넣으라는 소리 같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첫 번째는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거죠. 창고 밖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못 넣는 거. 그 다음에 그 2번째는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1,400만 원 중에서 수탁자가 판매 완료한 것은 지금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500만 원은 아직은 안 팔린 거고 내 거잖아요. 창고 밖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품에 들어갈 금액은 1,630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500만 원을 가산한 2,13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기재하셔야 된다. 첫 번째 거는 도착지라서 원재료에 못 넣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 5번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판단만 해보도록 할게요. 영업부 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혹여나 이거 생산지 직원일 경우에는 그 연장 근로수당, 그 비과세 아닌지 그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김필영 씨가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본인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일단은 이분들의 내용들을 싹 다 이렇게 다 적습니다. 다 적되 여기서 부양가족란에 내가 이게 진짜 내 부모님 아니면은 직계 비수 혹시 형제 자매라서 넣는 건지 그래가지고 넣느니 아니 부유로 하느니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일단 배우자부터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일단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상관없는데 소득은 보죠. 근데 일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죄다 합쳐가지고 3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인데 소득 요건 맞췄어요. 예, 다행히도.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13년생이면은 지금 25년도를 기준으로 20세가 아직 안 된 거죠?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20세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나이 충족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둘째 딸인 경우도 나이 충족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소득
소득도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분이 지금 뭐 8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두 명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형평상은 이게 별거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5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12월 30일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넣을 수 없나요? 그렇지만 않죠. 장애라든지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치유되기 전 혹은 사망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으로 우리 비추어서 이렇게 이 기본공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79세였어요. 그럼 나이 충족되죠? 그리고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득 충족되죠. 그리고 장애인이었으니까 장애 추가 공제 가능하고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노령 추가 공제가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친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살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기는 하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소득이 안 돼요.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되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공제도 못 받는 거죠. 노령에 해당하는 그것도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장모 지금 한수희 씨에 대한 건데 이분은 지금 52년생입니다. 1952년. 그럼 몇 살인 거죠? 70세가 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이는 충족하고 그 다음에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도 충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그 노령에 해당이 70세가 넘으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 김필모 씨 이분 몇 살이에요? 80세? 아직 창창한 나이 아니니까 한창 그 돈 벌 나이인데. 그러면은 45세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지금 장애인인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나이가 20세가 안 되어도 60세 넘지 않아도 일단 된다는 거죠. 나이 오케이. 근데 소득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용근로 소득이래요. 근데 일용은 분리가 세니까 안 보잖아요. 소득도 맞는 거고. 그럼 이분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니까 장애공제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거 지금 10점 문제인 거죠.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이철수 씨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에다 추가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의료비 탭, 연말정산 입력택을 완료하시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 일단 그 첫 번째 가족사항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분 지금 주민번호 1로 시작돼요. 그 남성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녀자 공제는 아예 적용 할 여지조차 없는 거고 두 번째 배우자 좀 보도록 할게요. 배우자는 이게 나이는 안 보는데 소득은 보잖아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발생이 됐대요.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부친인 그 이명서 씨에 대한 내역인데 90만 원, 100만 원 이하이기는 해요. 그리고서는 25년도 기준으로 1957년 60세가 넘긴 했죠. 나이 되고 소득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현수 씨에 대한 자료 보시면은 일단 초등학생 그리고 취업 전 아동 나이 모두 되죠. 그리고 소득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소득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안 되는 거는 이 배우자 씨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보시면은 배우자 이분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을 죄다 봅니다. 근데 이분 소득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되죠. 보장성이니까. 근데 그 생명보험료 이거 보도록 할까요? 납입액이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만기 환급 금액이 900만 원이라 칩시다. 납입액이 환급액보다 더 큰 경우인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보장성. 혹여나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축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되는 거고. 일단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보시면은 이분이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대학원은 이게 한도가 없잖아요. 다 가능하고. 그래서 넣고, 두 번째, 자녀. 국내 소재 사립초등학교 800만 원,
그런데 이분 사립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거 됩니까? 300만 원만 되죠. 3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학원비. 초등학교부터는 학원비가 이게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육비는 되는 거고, 이게 영유아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또 학원비도 가능하기는 한데 예외적으로 근데 학원비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의료비 보도록 할 텐데 의료비는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죄다 안 보는 거죠. 여기는 죄다 봤는데 교육비는 어땠나요? 나이는 보지 않되 소득은 봤었죠. 예. 소득을 봐가지고 혹여나 배우자가 있는지 딱 봤더니만 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비를 봤더니만 이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다 질병치료 목적인 거는 다 맞아요. 근데 구개인 경우는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사용부는 없다. 그냥 순수하게 신용카드 지출액이 요 정도인 거죠. 거기에만 기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거 표준세액공제가 더 클 경우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표준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 기입했던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이 하단 하나 추가 자료 입력 여기를 가보시면은요 표준세액과의 비교가 있어요. 여기 참고사항에서 활성화되는지 잠시만요. 요거. 우리가 그 특별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도 있고 그 세 가지하고 특별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 그걸 비교를 해요. 두 개 모두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인 거잖아요. 13만 원을 넣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특별소득세액, 월세세액공제 세 가지를 넣는 게 유리한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더 유리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거를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진 않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제외되는 거 다 이렇게 다 적합화 시키고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10점짜리이고 웬만해서는 다 맞추셨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특히나 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15의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